세상에 이런 아내도 있을까요? 아내의 충격적인 비밀. 저는 올해 63세 이정훈입니다. 저는 이남 이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며 사셨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와 취직을 했습니다. 제가 집안의 장남으로 아래로 동생들이 있어서 동생들 학비도 보태고 용돈도 주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그동안 돈을 열심히 모아 결혼할 준비도 하고 그렇게 평범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그날 오랜만에 친구들과 신촌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가기로 하고 여러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분식집에 모여 일단 간단한 저녁을 먹고 나이트클럽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자리를 잡고 앉아 한잔하면서 있었죠. 저는 그날 사실은 나이트클럽이 처음이라 어리둥절했죠. 친구들이 이끄는 손으로 무대 위로 올라가 음악에 몸을 맡기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화장실 핑계를 대고 내려와 화장실로 가는데 어떤 여자와 마주쳤어요. 어머,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고 자리로 돌아와 맥주를 한잔하고 있는데 아까 그 여자가 맥주를 한 손에 들고 와 아까 죄송했어요. 한잔 하실래요? 하더니 제 옆자리로 앉아 술을 한 잔 따라주고 그렇게 저희는 가까워져 나이트클럽에서 나와 해장국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우리는 다시 토요일 만나기로 하고 몇 번 만나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나 할 말 있어. 뭔데 말해봐. 나 사실은 임신했어. 사실이야? 응. 그럼 우리 결혼하자? 난 너무 기뻤습니다. 내 아이가 생긴다니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죠. 우린 속전속결로 결혼을 했고 사실 집에서 제가 장손이라서 은근히 결혼을 재촉했었습니다. 저는 주영이를 데리고 부모님과 가족에게 인사를 시키고 임신한 사실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복덩이네. 혼숙감은 우리 장손이면 됐다. 엄마, 아들인지 딸인지 어찌 알고요? 딸이든 아들이든 우리에게는 큰 선물이다. 하시면서 주영아,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너무 좋아하셨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예정일보다는 조금 빨랐지만 일하는 중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나 배가 아파 진통이 오는 것 같아. 저는 허겁지겁 주영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주영이는 수술실로 들어가고 부모님과 저는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다니다가 간호사가 나오더니 축하드려요. 아드님이세요. 저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고마워. 주영아 고생했어.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다. 이태진 우리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주영이는 떡하니 아들을 낳아 집안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아니, 동네 잔치였죠. 아이고, 제 아빠 어렸을 때랑 완전 붕어빵이네. 하면서 부모님이 너무나도 좋아하셨죠. 그렇게 애지중지 집안 전체가 아들 태진이 라면은 불불 떨며 키웠죠. 그 뒤로 애가 안 생겨서 태진이 하나로 족하며 살았어요. 나는 더 열심히 일했고 이제는 아파트도 장만하고 먹고 살만했죠. 이제 아파트도 장만했고 하니 나는 경제권을 집사람한테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남들보다 특별하지도 않고 아주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사업으로 부산에 있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 집으로 올라가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셋째 동생 은지가 결혼을 한다 하기에 여보, 주영아. 네, 당신 돈 좀 내놔봐. 은지가 결혼을 한다 하니 돈 좀 줘야 할 것 같아. 얼마나요? 한 1,000만 원만 줘. 저 1,000만 원 없어요. 아니, 돈이 왜 없어? 이게 무슨 말이야? 태진이 학비며 뭐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무슨 소리야? 당신 내가 매달 생활비 말고도 1년에 2번씩 2,000만 원 정도씩 갖다 줬는데 그 돈이 없다니 무슨 말이야? 솔직히 말해. 돈 다 어디 갔어? 사실은
그러니까 말하라고. 친정집 동생 지은이 남편이 사업하는데 모자란다고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몇 달 있으면 줄 거예요. 얼마나 빌려줬는데. 1억이요. 가지고 있는 돈 다요. 이자 준다고 해서요. 아니 당신 그 돈을 다 빌려주면 어떻게 해? 미쳤어. 어쨌든 빨리 받아와. 은지, 결혼 자금은 내가 대출을 받든지 할 테니까. 알았어요. 그렇게 급한 대로 대출을 받아서 동생 결혼을 시키고 태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여보, 이번 여름휴가 동생들이 같이 강원도로 떠나자는데요. 그럼 같이 모여서 가지. 알았어. 며칠 있다가 올라갈게. 저는 잠시 여름 휴가라 아들하고 놀아줄 겸 서울 집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처가댁 식구들과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펜션에 도착하여 저녁을 먹고 저녁이 되어 남자들은 밖에서 모여 술을 한잔하고 다들 술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형님, 저 서운해요. 아니 뭐가 서운해. 나는 속으로 돈 돌려달라고 했다고 서운하다고 하나보다 했죠. 지금 많이 힘들면 좀 더 있다가 줘도 돼. 걱정하지 말고.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뭘 더 있다가 줘요? 아니 자네 1억 빌려간 거 그거 돌려달라고 했다고 서운하다고 한 거 아니야? 왜 화를 내고 난리야? 어참 누가 1억을 빌려요? 아니 우리 집사람이 자네 사업하는데 급하다고 1억 빌려줬다던데 아닌가? 이거 보세요 형님. 빌려준 게 아니고 빌려가서 여태껏 쌩가는 게 누구인데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저 형이 6개월 전에 형님 사업이 안 좋다고 한 달만 쓰자고 5천만 원 가져가고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어서 서운하다고 하는 거죠. 그랬다. 아내는 빌려준 게 아니고 빌려왔다는 거다. 그럼 그 돈은 다 어디에? 아내는 사실대로 다 말하겠다면서 놀러 왔으니 즐겁게 놀고 집에 가서 말한다는 거였다. 화는 나지만 우리 때문에 분위기 망칠까봐 꾹꾹 누르고 있었으나 그리 좋은 기분은 아니었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아내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아내 하는 말이 어떤 친구 꼬임에 넘어가서 주식을 했는데 다 말아먹었다는 거다. 한숨이 나오고 열은 받았지만 난 꾹꾹 눌러 참았다. 그리고 다음날 아내는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하기에 다녀오라고 하고 난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옷장에는 못 보던 옷들과 명품 가방이 가득했고 아내는 사치가 너무 심했던 거였다. 아무리 그래도 사치로 1억 5천만 원 가까이 썼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나는 더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부산 간다고 하고 친구 녀석을 불러 아내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저녁쯤 되자 한껏 치장한 아내가 어디론가 나가는 거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종로 커피숍. 조금 있으니 제비처럼 생기고 나이도 어려 보이는 남자와 마주 앉았다. 둘이 보니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았고 둘은 커피를 마시더니 일어나서 어떤 오피스텔로 들어갔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나는 머리가 어질거리고 기운이 쫙 빠져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 뒤로 친구에게 좀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하고 난 부산으로 내려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머리를 싸매었다. 그 뒤로 친구에게 걸려온 전화가 더 충격적이었다. 오피스텔을 얻어놓고 그 제비와 살림을 차리다시피 했단다. 난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카드며 통장도 바꾸었다. 내가 벌어주는 돈으로 그런 짓을 용서가 안 되었지만 이혼을 할 수가 없었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아시면 쓰러지실 거고 아들을 봐서 이혼은 꿈도 못 꾸었다. 그렇다고 내가 사업을 접고 서울로 올라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정말 미칠 것만 같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조용히 이야기했다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어쨌든 앞으로 살림만 잘하고 있길 바란다 하며 아내를 다독였다. 그러자 아내가 사실은 친구가 일본에 있는데 잠시 놀러 오라는데 다녀와도 괜찮겠냐며 묻길래 당분간 해외에 있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그러라고 그랬다. 아내는 그 뒤로 수시로 일본에 가서 한 달씩 머물고 왔다 갔다 했다.
있었다. 나중에는 처제가 이혼을 하고 처제랑 같이 일본을 가더니 처제는 일본에서 취직해서 살기로 했다면서 방을 얻어 생활을 한다며 내가 휴가 날에는 아들 방학 때 함께 오라고 해서 해외 여행 겸 아들을 데리고도 다녀왔다. 가보니 그래도 한국에서 나쁜 짓 하는 거보다 괜찮겠다 싶어.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해도 그냥 놔두었다. 그렇게 아들은 어머니가 돌봐주고 아내는 일본으로 자주 왔다 갔다 했고 몇 년이 지나 아들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였다. 아들이 커서 손갈 일도 없으니 아내는 더욱 일본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며 동생이 가게를 차렸는데 도와준다면서 일본에 가 있는 일이 많아졌고 나는 그 사이 부산 본사를 서울로 옮기고 서울 집으로 올라왔다. 그렇게 내가 집에 있으니 아내는 일본도 자주 안 가고 내 눈치만 보고 살림하며 가끔 친구들 만난다고 외출을 하긴 했으나 예전처럼 사치도 없었고 늦게 들어오는 일도 없었다. 나는 그렇게 안도의 숨을 쉬며 우리 부부도 위기의 순간을 넘겼나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아내는 친구들과 모임 있다며 나가고 나는 속이 안 좋아 좀 있다가 출근한다며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전화벨 소리가 나는 아내가 전화기를 놓고 갔나 하고 전화기를 찾았다. 근데 전화기는 장롱 속 깊이 들어 있었는데 처음 보는 전화기였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모시모시, 당신 누구야? 일본 사람인데 한국말이 서툴지만 한국말을 곧 잘하는 남자였다. 저 서주영이 남편인데요. 하자 전화기가 끊겼다. 순간 뭐지? 하고 전화기를 보니 전화기 안에는 아내의 충격적인 난 털썩 주저앉았다. 그 남자와 문자 보낸 내용 사진 문자는 남자가 한국말을 해서인지 한국말로 적혀 있는데 내 입으로는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문자들이었다. 그랬다 아내는 일본의 남자가 있었다. 그 뒤가 더 충격적이었다. 아내의 막내 동생이 출산을 했는데 그 아기 사진을 그 남자한테 수시로 보내는 거였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젖도 안 나오는 아내가 자신의 젖을 동생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사진을 찍어 그 사람에게 보내고 이게 뭐지 싶었다. 그리고 또 전화가 울렸다. 그 남자다. 씩씩거리는 소리와 함께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더니 어떤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 바꾸어 우리 부부를 사기단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이야기였다. 이게 무슨 소리지 싶어 자초지종을 물으니 아내는 처음 일본 가자마자 이 일본 남자를 만났고 일본에서 살림하다시피 하며 임신했다고 했고 한국 가서 애를 낳고 몸조리하고 온다며 생활비를 매달 요구했고 이 남자는 아이 병원비며 생활비며 지금까지 보내줬는데 아기가 태어났다면서 아기는 안 보여주고 아기가 너무 작게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있다고 병원비 요구며 지금까지 가져간 돈이 어마어마했고 본인은 유부녀가 아니고 나이를 속여 노처녀라고 했다는 거다.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난 아내가 들어오길래 전화기부터 물렀다. 아내는 버럭 화를 내면서 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전원을 켜두고 나갔었네. 왜? 남의 전화를 보고 그래?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너 앉아봐 나를 어디까지 속일래? 다 알고 있으니 이야기해. 이 전화기는 뭐고 사진들은 뭐고 이 일본 남자는 뭔지 속일 생각하지 마. 이미 그 일본 남자하고도 통화했으니까.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올게 왔다는 구구절절 이야기했지만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떻게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저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걸까? 그 뒤로 일본 남자는 한국에 와서 아내를 사기로 고소를 하였고 아내는 재판을 받고 2년형을 받았다. 아들한테는 엄마가 일본에 갔는데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온다 하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나는 아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일하도 참기로 하고 그렇게 한동안 조용히 결국 그렇게 마무리되나 싶었다. 아들이 고2가 되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더 큰 일이 이때까지만 해도 닥쳐올지 몰랐다. 나는 아들이 좋아하는 피자를 사기 위해 피자집을 들리려 했는데 그 옆집의 커피숍에 아들과 아내가 있어 반가운 마음에 들어가려고 보니 앞자리에 모르는 남자가 앉아 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난 잠시 숨죽여 지켜보았다. 순간 아들이 울며 뛰쳐나가고 아내는 아들을 부르며 따라갔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쾅 소리와 함께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다. 난 정신없이 뛰어가 아들을 안아 소리를 쳤다. 살려주세요. 누가 좀 살려주세요. 태진아, 아빠야, 정신 차려. 아들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난 정신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119가 와서 병원으로 이동했다. 아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정신도 없었다. 그저 내 아들이 무사하기만 기도했다. 그리고 저 멀리서 그 남자가 터벅터벅 걸어 들어왔으나 난 관심도 없었다. 머릿속에는 온통 아들이 무사하기만을 기다렸다. 간호사가 나와 혹시 아버님, 어머님 혈액형이 B형이신 분? 저요, 제가 B형이고 애 아버지입니다. 하자 옆에 있던 남자가 제가 B형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세요? 제가 우리 아들 아버지예요. 당신 피는 필요 없어요. 저로서 충분해요. 하자 그 남자가 말했다. 제가 애 아빠입니다. 장난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장난하고 싶어, 당신. 하며 그 남자 멱살을 잡았다. 그 남자는 내 두 손을 살며시 뿌리치더니 아무 말 없이 수술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당신 말해봐.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사람이 왜 우리 아들 아빠라고 하는 거야? 하자 아내는 눈물만 뚝뚝 흘렸다. 그래,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은 애가 깨어나야 하니까.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행설수설했다. 그러고 시간이 흘러 그 남자가 팔을 움켜쥐며 나왔다. 그리고는 나한테 다가와 잠시 이야기 좀 하시죠. 아니, 우리 아들 깨어나는 것부터 보고 이야기합시다. 그러자 의사가 나왔다. 오늘 저녁에 좀 봐야겠습니다. 일단 수술은 잘 되었는데 애가 잘 버텨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만 잘 넘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정신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다. 그 남자를 찾았다. 난 따져 물어야 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들이 울면서 뛰쳐나가서 저렇게 되었는지, 아빠라는 소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10달 배 아파 애 낳을 때까지 내 눈으로 지켜보았고, 나와 판박이, 아니 붕어빵인 아들이 어째서 당신 아들이라고 하는지 난 따져 물어야 했다. 그 남자는 창문 쪽에서 밖을 쳐다보고 있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우리는 둘이 커피숍으로 향해 걸었다. 그리고 커피를 시키고 내가 먼저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리고 당신 누구세요? 다그치듯이 묻자.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며칠 전 알았습니다. 저는 전에 이정훈 씨가 주영이를 알기 전부터 사귀던 사람인데 어느 날 주영이가 헤어지자고 해서 보니 이정훈 씨와 사귀고 있더군요. 그랬습니다. 아내는 이 남자와 나와 둘 다 만나다가 아이가 생겨 결혼하게 된 거였습니다. 주영이도 그때는 몰랐답니다. 이정훈 씨와 저와 혈액형도 똑같았고 생긴 것도 비슷해서 이정훈 씨 아들인 줄 알았는데 얼마 전 아들이 내가 하는 짓을 가끔 똑같이 행동하고 반찬 먹는 것도 그렇고 해서 아무도 모르게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이정훈 씨 아들이 아닌 거로 나와 저한테 연락이 왔더군요. 물론 저도 가정이 있는 터라 난감했지만 그날 친아빠라고 카페에서 그러자 아들이 울면서 우리 아빠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뛰쳐나가 사고가 난 거입니다. 하늘이 노랗다 못해
온몸에 기운이 다 빠져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미친 사람처럼 여기저기 혼자 돌아다녔습니다. 지금까지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니. 어떻게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잔인한 숙제를 주시는지 원망스럽고, 지금까지 숱한 일이 있었어도 아들 하나 지키고자 버텨왔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 용서해줄게. 다시 한번 검사하자. 그거 잘못 나올 수도 있대. 주영아, 네가 뭘 잘못 알은 거야. 분명 잘못 검사된 거야. 하자 아내는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넌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무슨 생각으로 태진이를,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준 거야? 넌 악마야. 이런 악마도 없어. 난 아내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난 아들이 보고 싶지만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차마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다행히 골절된 곳만 재활 운동만 잘하면 괜찮다고 하지만 난 아내를 더 이상 용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아무 말 하지 말어. 태진이에 대해서도 아무 소리 말고, 그 남자가 데려가 키울 거면 모르지만 네가 마지막으로 태진이에게 어떻게 해야 태진이가 잘 되는지, 네가 데리고 가서 잘 키울 거면 데리고 가. 하지만 그게 아니면 아무 소리 마. 저는 결국 아들을 내가 키우는 그런 조건으로 저는 이혼하여 집안에서는 아내와 이혼한 지도 내 아들이 진짜 친자가 아닌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 정리하고 저는 당분간 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들은 무사히 다 나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지만 이제는 아들을 본다는 게 저 자신이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당을 쓸고 있는데 아버지, 소리의 뒤를 돌아보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에구, 내가 이제는 환청의 헛것까지 보이는구나. 하고 있을 때 아들이 뛰어와 왈칵 내 품으로 안겼습니다. 아, 진짜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아빠,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요? 왜? 나 안 보고 싶었어요? 아들은 엉엉 울면서 소리소리 쳤습니다. 우리 부자는 서로 껴안고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아들은 내 품에서 엉엉 울며 말했다. 아빠, 저한테는 아빠는 한 사람뿐이에요. 왜 여기 이러고 계시는데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아세요? 왜 저 혼자 두고 이런 곳에 와 계세요?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내 핏줄이 아니라고 멀리하려 했던 내가 부끄러웠다. 눈물로 얼룩진 아들의 얼굴을 닦아주며 나는 말했다. 이 바보야. 내가 널 어떻게 버려. 넌 내 아들인걸. 온 세상이 아니라고 해도 내 심장이 널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아들은 더 세게 나를 끌어안았다. 마치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이.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아들이 내게 아들이었던 것처럼 나도 아들에게 아빠였다는 사실을. 아빠, 우리 집에 가요. 할머니도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우리 집으로. 그렇게 우리는 함께 집으로 향했다. 마치 처음부터 변한 것 없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끝까지 너의 아버지로 남을 거야. 그 뒤로 들리는 소식이 아내는 결국 일본으로 가서 살고 있다고 했다. 아내를 만나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파란만장한 일들을 겪었지만 이제는 모든 일을 지우고 난 아들과 함께 너무나도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다.